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 50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8시 50분 맞죠? 약 한 1시간 10분 정도를 환경 문제의 인식과 성찰 뭐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불리합니다. 첫 번째 여는 강의를 주교님께서 하셨고, 그 바로 뒤에 하는 거가 이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7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시고, 박수도 치고, 인사도 성사적으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하는데, 제 강의가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환경문제 강의가 본래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뭐 이렇게 요즘 방식대로 뭐 동영상도 준비하고 이렇게 PPT도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워낙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런 거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입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카톡에 우리 허신부님이 이 강의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데, 부교재 사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이 오고 하다가 저는 그냥 입만 갖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밑에 답이 크크크크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지 모르지만 할 수 없이 그냥 입만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모라도 잘생겨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우리 허신부님 또 이렇게 앞에서 벌써 잘생기셨잖아요. 거기다 또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아주 이 불리한 조건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루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환경문제의 인식과 성찰입니다. 환경문제가 뭔가 하는 부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거가 환경오염의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 수질오염, 대기오염, 뭐 토양오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오염 문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오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누리면서 사는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뭔가를 만들고 만든 거를 쓰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규정을 할 때에 경제활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서 쓰고 버리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쓰는 거를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든다고 하는 거가 뭡니까? 만든다고 하는 거는 사람은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은 없는 데에서 뭔가를 있는 거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창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 사람이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있는 재료를 가공을 해서 변형시키는 것이 생산활동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 겸 의자 이렇게 있죠. 나무를 가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만들 때에 사실은 창조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입니다. 그냥 생나무로 있을 때에는 그 가치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라서
판때기를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면은 값어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나무로 있을 때보다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한다고 하는 거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값어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에 두뇌를 동원하고 또 우리의 노동력을 거기다 넣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그 필요한 거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의식주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쓰죠. 뭐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쓴다고 하는 거는 뭐를 쓰는 거냐면은 그 값어치를 쓰는 겁니다. 가치를 쓰는 겁니다. 그 가치를 쓰고 나면은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 없어져서 쓸데없이 되어진 것. 이게 쓰레기입니다. 그 쓸데없이 되어진 것을 버리는 거가 쓰레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값어치를 만들어서 쓰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 결과 쓰레기를 버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령 수질 오염이 뭡니까? 깨끗한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정수작용을 거쳐서 정수처리장에서 정수작용을 거쳐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쓸모있는 물로 만들어서 우리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 세수하셨을 거예요. 안 하신 분 계세요? 세수 이렇게 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세수하고 나면은 비누 거품도 있고 뭐 이렇게 머리카락도 몇 개 동동 떠다니고 저는 유난히 많이 떠다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떠다니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쓸데없이 된 거예요. 쓸모없이 된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되어서 버리는 물, 이게 뭐예요? 쓰레기, 물. 고상하게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수. 그 생활 속에서 쓰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되어서 버려지는 물, 생활하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쓴 다음에 물이 쓸데없이 되어서 나가는 물, 공장 폐수. 근데 예전에도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질 오염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많이 쓸데없이 된 물이 버려져서 그게 다시 정화될 수 있는 경우를 넘어설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수질 오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은 뭡니까? 우린 쓰레기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령 대기 오염의 가장 일반적인 거로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아마 저 잠시 나가봤더니 각 제주도의 각 그 본당에서 차로 같이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우리가 떨어지면 기름이 없다. 그래서 기름을 주유소에 가서 넣습니다. 그럼 기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차를 운전하면 기름이 뚝 떨어져 가지고서 그게 연소되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기름이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 반드시 형태가 변화되어서 다른 형태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꽁무니에서 나가는 타고 남은 가스입니다. 이게 배기가스예요. 배기가스가 배출되어서 대기 중에 있는데 그게 정화되기에는 너무나 많이 나올 경우에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만이 일으키는 거가 아니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가 배기가스,
가정에서 난방으로 해서 또는 취사로 해서 기름이나 연탄을 떼고 난 다음에 타고 난 다음엔 반드시 찌꺼기가 나오죠.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연료를 떼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발생시킨 다음에 찌꺼기가 되어서 나오는 쓰레기가 일으키는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토양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농약도 주고 또 뭐 비료도 주고 한 다음에 해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게 쓸모를 다 쓴 다음에 쓸데없이 되어서 과일이나 뭐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귤 농사 짓는데 1년에 그냥 농사 짓는 경우에는 작게는 8번, 9번, 뭐 크게는 11번, 12번 농약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충을 잡기 위해서 치죠. 그런데 치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과일의 표면에 농약이 묻어 있고 그거를 잘못 섭취할 경우에 그게 식품 오염이 되는 거고, 그게 비가 올 때 내려서 땅으로 침투해서 쓸데없이 쓰레기 이 잔류물이 땅에 남게 되면 그게 토양 오염인 겁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되어서 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질 경우에 생겨나는 현상이 오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기름을 떼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변화될 뿐입니다. 이게 그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량은 불변합니다. 단지 형태만 변화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쓰고서 쓸데없이 된 거를 버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재료를 얻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 주어지는 것 속에서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햇빛과 물과 공기를 가지고 그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동물은 주어진 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주어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거가 자원입니다. 자원. 그 자원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쓰잖아요. 쓰고 나서 버려지는 거가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요 과정을, 요게 이제 경제계인데, 요 경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버리는 활동, 요 활동에 있어서의 질량은 불변합니다. 결국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문제, 또 만들어서 쓰고 난 다음에 버리는 폐기물의 문제, 여기서 생겨나는 오염의 문제, 요거는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원의 문제와 오염의 문제가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 많이 만들어낸 생산품을 많이 소비하면은 그 결과 많이 버리게 돼 있습니다. 쓸데없이 된 거를. 그 많이 버리게 된 거는 오염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반드시 자원의 문제와 오염의 문제라고는 두 동전의 양면이죠. 이게 같이 가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원초적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환경 문제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리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리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생산, 소비, 쓰레기. 생산과 연결된 게 자원. 그 마지막 종착지가 쓰레기, 오염. 이때 쓰레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쓰레기만을 표현하는 거가 아니라 광의의 쓰레기입니다. 넓은 의미의 쓰레기.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가 우리 이 지구의 문제입니다. 그럼 너무 많이라고 표현할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 그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입니다. 아까 제가 사람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또한 있는 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존재도 못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 주어진 이 생태계에 주어진 재료만을 사용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과 자원의 결핍이라고 하는 한편의 문제. 또 한편의 문제는 있는 거를 완전히 무로 없앨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오염의 문제를 같이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는 사실은 우리한테 무한히 자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또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자원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구 생태계에서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품을 만들려고 했던 거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는 우리가 버리는 모든 오염 물질들을 다 정화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정수처리장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면은 개울물에 저 위에서는 빨래하고 뭐고 하면은 그게 흘러 내려가는 동안에 스스로 정화작용을 했었죠. 그거를 자정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환경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옛날 그 고대 시대의 문헌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로마 시대에는 그 상수원의 문제와 하수처리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는 문헌이 나옵니다. 그 뭐 목욕탕 문화 이런 것도 발달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 물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가 심각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글을 읽다 보면은 주로 뭐 서양 쪽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읽다 보면은 로마 시대의 그 납 있잖아요, 납. 지금은 이제 그 납의 그 독성 때문에 이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납으로 만든 이 잔을 옛날 로마 시대에 이렇게 많이 쓰고 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문헌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납을 재련하던 그 연기가 뭐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저쪽 모스크바까지 이게 뭐 이렇게 갔다 뭐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기오염입니다. 그리고 그 뭐 우리 이제 이 가톨릭 쪽에서 얘기를 하면 중세 시대에 그
어떤 그 신학자가 그 숲속에 마귀가 살고 있다 해서 그 숲을 다 잘랐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대규모 산림 파괴라고 하는 이제 환경 문제죠. 근데 그 당시에는 환경 문제 이렇게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environmental problem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 200여 년 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200여 년 전부터 지금의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예전에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뭐 지금의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가 있었지만 그때는 환경 문제라고 지금의 개념으로 불러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생겨났던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겨난 배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은 조금 짧지만 간단하게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지구의 역사가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아까는 퀴즈 할 때는 대답 잘하시더니 보통 뭐 한 45억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인류가 생겨난 역사가 얼마 된다고 얘기합니까? 네? 300만 년.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개 뭐 한 400만 년 전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400만 년 정도 되는 그 인류의 역사를 쭉 놓고 볼 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거가 대충 보면 한 2번 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커다란 변화를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혁명적인 변화라고 얘기하죠. 혁명 뭐 이런 말 쓰면은 조금 뭐 실제로 근데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예. 근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가 대체로 한 2번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쓰죠.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쓰는데 아주 그 인류의 역사 큰 줄거리 길게 놓고 볼 때 큰 변화를 일었던 거가 한 2번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10,000년 전쯤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쯤에 일어났던 그 혁명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농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가 주로 뭐였었어요? 수렵 채집이었었죠.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뭐 물고기든 그 동물이든 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서 먹던지 먹고 사는 게 그때는 제일 중요할 때 아닙니까?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거가 태반이었었으니까. 그렇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나나를 따먹든지 과일을 따먹든지 뭐 이렇게 곡식 될 만한 것들을 가서 캐서 먹고 따서 먹고 이게 채집이죠. 이렇게 살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규정하면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주어진 거를 받아먹는 삶이에요. 주어진 거를 받아먹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사냥 나갔다가 못 잡으면은 굶는 거예요. 예? 또 먹을 거 찾아갔다가 거기 먹을 만한 먹을거리가 식물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받아먹는 거가 수렵채집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의 이 인식 능력이 발달하고 이 이성 능력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어진 것만 받아먹는 거가 아니라 키워서 먹기 시작합니다. 키워서 먹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서 한 알의 씨앗을 뿌려서 10개, 20개, 30개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가 아니라 주어진 씨앗이나 주어진 식물을 키워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근데 키워서 먹으려면은 하루 이틀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씨를 뿌리고 그거를 키우고 해서 곡식이 여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따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한 군데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한 군데에 정착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착해서 키워 먹기 시작합니다. 동물도 밖에 나가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새끼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축이죠. 가축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 정착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필수적인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물이 있는 데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물이 있는 강가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근데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한 군데 모여 살기 시작하고 키워서 생산을 이 생산이에요, 생산. 비로소 생산, 만들어 먹기 시작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숫자도 작아지고 자꾸 인구가 불어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살다 보니까 단위가 떠돌아다니다는 것보다는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집단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질서도 필요하고 제도도 생겨나고 지금 개념으로 치면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법도 생겨납니다. 제도와 법. 이게 달리 표현하면 문명입니다. 문명입니다. 옛날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가 거의 뭐 이 철학자들이 다 모든 것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분과 과학으로 하나씩 분리가 되는데 학문의 분과 과학들 중에서 상당히 일찍 생겨난 거가 천문학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거, 예? 천문학. 그래서 옛날에 제정 일치 시대에 왕과 신정 정치할 때 뭐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뭐 중국의 뭐라든지 이 문명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하늘을 보고 이 세상 이치를 보는 거였었어요. 하늘의 이치를 보는 거. 그게 뭡니까 사실은? 필요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어느 타이밍에 뭐를 해야 되고 언제 이걸 곡식을 걷어들여야 되고 하려면은 이 절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기를 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저 별자리가 어디 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때 저 별자리가 뭐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면은 비가 오고 뭐 폭풍이 오고 이 자연의 변화를 관측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질서를 세우고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가 별이었었어요. 그래서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이죠. 천문학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그 낭만을 즐기려고 이 별을 봤던 거가 아니에요. 아주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별을 봤던 거고 그게 체계화됐던 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천문학인 거예요. 이 별을 보고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선지자고 제일 지식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통치자가 되고 이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이 사회가 형성되고
그 이전과는 삶의 방식 전체가 확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확 뒤집어지는 변화가. 그게 유목생활에서 정책생활로 오는 농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농업혁명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게 만년입니다. 만년 전에 이루어졌던 농업혁명의 삶의 형태와 사회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200년 전에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뭡니까? 역시 제주교구 우리 신자분들은 똑똑하십니다.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뭐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산업혁명의 동기가 됐던 거가 뭡니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그럼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별로 그 학식이 없어서 다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런 수준 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적으실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에너지는 동력입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제가 지금 입으로 얘기하면서 손으로 딱 이러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이 팔을 지금 움직이고 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밥 먹어서 나오는 겁니다. 밥 먹어서. 네? 밥 먹은 거가 소화가 되어서 그게 피 속에서 해가지고 제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가 뭐냐면은 뭔가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얻으려면은 뭔가 이 움직이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에너지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힘이. 이전까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전부 뭐였냐면은 대체로 보면은 육체 에너지였어요. 몸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삽질하잖아요. 좀 이상하네 표현이. 삽질하잖아요. 이게 이 육체 에너지에 의해서 힘이 나와서 물론 모든 동물들 중에서 사람이 정말 우수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규정할 때 생각하는 동물, 무슨 유희하는 동물, 노는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대체로 보면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은 거의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신체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 생존의 지구 생태계에서 그 수많은 힘 있는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는 손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이게 앞발이죠, 앞발. 앞발이죠. 앞발이 장소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새는 날개죠, 날개. 이것도 장소의 이동이죠. 근데 사람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손을 가지고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을 가지고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도구는 돌멩이였죠.
아이고 저기 가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돌을 던져서 맞춰서 잡아요. 네? 그 다음에 딱딱한 땅을 손으로 팔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돌 갖고 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뭉텅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깨요. 깨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써요. 그러다가 그것도 효율이 없으니까 이제 갈아. 타재석기, 마재석기. 하다 보니까 돌은 힘들어. 하다 보니까 청동기를 가지고서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가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하다가 이제 컴퓨터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로서의 사람의 아주 우월한 존재가 되는 기본 배경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움직이는 힘, 이거 육체였었어요. 육체였었어요. 그게 산업혁명 이전 시대까지 거의가 다 육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를 이용하자 하면서 에너지원을 찾았던 거가 뭐냐면은 쟁기를 끌게 만드는 소에다가 쟁기를 해가지고서 삽질하는 거 대신에 소의 힘을 빌려서 쟁기를 끌게 만들고, 예? 처음에는 사람이 끌던 가마나 이런 거에다가 앞에다가 말을 해가지고서 말 보고 앞에서 끌고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방아를 찢다 보니까 처음에는 돌멩이 갖고 깼겠죠. 깨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절구통 같은 거 만들어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소나 말한테 해갖고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해갖고서 쿵쾅쿵쾅하게. 그러니까 소나 말의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상하 운동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야 이거 뭐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니까 했던 거가 또 뭡니까? 방아 이거 찍기 힘들어. 그러니까 물레방앗간을 만들죠. 그건 뭐예요? 물의 힘 아닙니까? 아니면 또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가 풍차. 예? 바람이 불어서 이게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서 장치를 만들어서 쿵쾅쿵쾅 찍게 만들어요. 물의 힘을 이용해서 물레방앗간에서 방아를 찍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팔의 힘, 소의 힘, 말의 힘, 바람의 힘, 물의 힘, 다 이게 뭡니까? 자연적인 힘이에요. 그렇죠. 자연이 주어지는 힘이에요. 네? 주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참, 이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신부님의 하명을 받아서 사회자께서 중간에 한번 잠시 쉬었다가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막 얘기하다가 지금쯤이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쉴까요? 아니면 그냥 내쳐서 예, 여러분이 동의한 거로 알고 그러면은 그냥 내쳐서 가겠습니다. 예? 이 중간에 쉬면은 김이 빠져요. 그렇죠? 예.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예. 자, 보십시오. 물레방앗간을 만들려면은 아무 데나 만들 수 없어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물이 있는 데야 돼요. 물도 그냥 물입니까? 떨어지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네에 물이 떨어지는 힘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동네가 있는 데가서 좀 산으로 올라가서 산골짜기 이런 데가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레방앗간은 항상 어디 있어요? 동네에서 좀 떨어진 으슥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레방앗간에서는 항상 사단이 발생하잖아요. 동네 처녀총각이. 예? 이거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장소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힘이라는 거는. 자,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려서 방앗간을 만든다. 에?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면은 그건 바람이 부는 데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주도 같은 데는 좋죠. 바람이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바람이 없는 데는 이 풍차 못 돌린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고,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제한이 많습니까? 예? 한 마리 말이 갈 수 있는 힘, 지금도 자동차에 마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1마력이,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말이 갈 수 있는, 말도 먹고 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부산서 한양까지 사발통문 들고 뛰려면 어떡합니까? 꼭 중간중간에 역참이 있잖아요. 막 달려가서 거기서 말 바꿔 타고 또 막 가고, 말 바꿔 타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마차에다가 말을 묶어갖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몇 마리 묶을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앞에다 100마리 말 묶어갖고 마차 끌게 합니까? 말끼리 부닥쳐서 못한다고요. 아무리 많아야 한 2마리나 4마리나.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에너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든 바람이든 물이든 뭐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농업혁명이 주어진 것만 받아먹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키워서 먹듯이 도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서의, 그러니까 생산의 도구를 움직이는 힘, 동력으로서의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열 에너지를, 불을 떼서 생겨나는 열 에너지를, 전기기관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떼서. 전기라고 하는, 뜨거운 전기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 장치가 바로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의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만 떼면 돼. 말이나 소처럼 쉴 필요도 없어. 사람들처럼 그렇게 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장소의 제약도 없어요. 동네 한복판에다가 방앗간 세우면 돼요. 그리고 떼면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무한히 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한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 이게 바로 전기기관의 발명이고, 그 결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구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 산업혁명의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뭡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예요. 바로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거가 일으켜낸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그전까지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한테 편리함과 우리한테 유용함을 준 거예요. 물질적인 풍부함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가가 없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우리의 지식과 놀라운 자연 현상에 대한 우리의 그 이성 능력의 공부를 통해서 물질 문명과 이 산업 문명, 기계 이쪽의 발달을 이뤘지만 그 결과 생겨난 다른 측면의 문제점이 바로 환경 문제인 거예요. 그 결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리는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행복 이꼴 뭐 너무 많으셔서 원래는 칠판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쓰면서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좋은데 저 끝에서는 안 보이셔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행복 이꼴 욕구분의 충족, 욕망분의 충족 이겁니다. 바라는 거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10개를 바라는데 그게 다 충족이 된다 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10개를 바라는데 하나밖에 충족이 안 되고 9개는 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분의 충족이라고 하는 이 분수 중에서 행복의 부분이 이쪽 변이 1이 되면은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분자를 계속 늘려가는 방법. 예? 계속 충족시켜가는 방법. 하나는 분모를 줄이는 거. 바라는 거를 없이 만들면은 위에 관계없이 이게 일이 되잖아요. 예? 우리 이웃 종교인 불교에서는 우리 이 현세에 우리가 바라는 이 욕망은 다 쓸데없는 거니까 다 버려라. 집착하지 말고 버려라. 그러면은 이 열반의 도에 들어간다. 맞아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망고 행복한 거죠. 도통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인류 역사는 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분자를 키워나가는 방향 쪽으로 나갔습니다. 분자를 충족시키는 부분을 키워나간다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바로 생산인 겁니다. 만들어서 충족시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를 쓰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어느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느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GDP잖아요. 그리고 국민 소득이잖아요. GDP가 뭡니까? 그 나라의 국민 총 생산량이에요. 국민 총 생산량이 많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뭐 우리 뭐 저기 후진국 저개발 국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 GDP가 얼마야? 거긴 뭐 우리보다 한참 떨어져. 뭐 이러잖아요. 거기는 못 사는 나라, 즉 불행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는 잘 산다고 하는 거, 행복하다고 하는 거가 많이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뭡니까? 20세기에 그 모든 나라들이 추구했던 거. 그게 뭡니까? 부국강병이잖아요. 부유한 나라. 부유한 나라라니까 달리 표현하면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웰빙, 잘 사는 거가 많이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거, 이거가 이게 진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가 한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성장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가령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때 항상 내세우는 게 뭡니까? 내가 집권 중에는 경제 성장률을 몇 %를 유지하겠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성장하면서 그만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의 허구가 만들어낸 거가 지금의 환경 문제이고 지금의 지구 환경의 위기라고 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장의 신화. 근데 이미
1960년대, 70년대에 바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에 집착하는 거가 한계에 처한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보고서의 이름이 성장의 한계예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산업혁명 이후에 150년 정도 쫙 올라왔던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모여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면서 모였던 거가 1972년도에 덴마크 스톡홀름에서 모여서 최초의 지구환경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21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 방식대로 성장을 추구하면은 망한다. 후대는 먹고 살 거 없어진다. 큰일 난다. 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의 문제로 등장하는 거가 이제는 더 퍼먹을 자원이 남아돌지 않을 거다. 주어지는 자원의 한계가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서 소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오염을 감당을 못할 것이다 하는 거가 기본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찰을 하자고, 오늘 제목도 성찰인데 성찰을 하자고 하고 모여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아진 바가 없어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 각국이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자 해갖고 모이는 거가 20년 만에 다시 모입니다. 이게 1992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모였던 지구환경회의입니다. 통상 리우회의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좀 잘해보자 하면서 논의합니다. 근데 맨날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잘해보자 하고 얘기해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선진국가, 후진국가에 니들은 이미 성장 다 해갖고 지금까지 잘 퍼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좀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후진국한테 성장하지 마라. 그럼 우리 못 자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인식의 전환 그리고 희망과 실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생산과 소비의 속도를 줄이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에너지의 문제가 이제 그 기후 변화의 문제와도 연결되고 앞으로 이제 그 제주도의 생태와 이런 부분, 이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몇 가지 그냥 놀라운 그 통계를 그 말씀드려야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이 생산 소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숫자에는 약해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보고 그냥 쫙 했으면은 저 양반 기가 막히다 했을 텐데 이게 숫자에 약해서 그 한 200년 전 정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우리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숫자로 볼 때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많이 썼는가, 많이 만들었는가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많이 만드는 데 필요한 거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간단히 수치 몇 개로 말씀드릴게요. 이 통계는 1990년도에 나왔던 전 세계적인 통계인데 200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800년도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이제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에너지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자연이 주는 일종의 그 바이오매스라고 이 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그 뭐 쓸 때 산에 가서 나무에 갖고 난방하고 이렇게 음식 조리해 먹고 이랬잖아요. 1800년도에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가 차지했던 거가 1000이라고 한다면은, 예? 1000이라고 한다면은 1800년도에 석탄이 차지하던 에너지원으로서의 비율이 10입니다. 10. 석유는 제로입니다. 없었어요. 1800년도에. 그러니까 전부 산에 있는 나무나 뭐 이런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떼는 거였었어요. 네? 산업의 이용이 이제 최초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납니다. 1900년도에 사람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던 양이 1000에서 1400으로 증가를 합니다. 400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석탄은 10에서 1900년도에 1000으로 증가합니다. 100배가 증가합니다. 석유는 그때까지 별로 사용을 못했었어요. 2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양으로 볼 때. 근데 2000년도, 정확하게 1990년인데 2000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00년도에 역시 바이오매스의 그 사용량도 1000에서 1400에서 1800으로 늘어납니다. 사람이 인구가 증가되니까 이것도 늘어납니다. 근데 석탄은 1000에서 5000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바이오매스를 몇 배 능가하는 거로 넘어갑니다. 석유는 3000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9세기를 석탄의 시대라고 불러주고 20세기를 석유의 시대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나무 떼는 것과 석탄 떼는 것과 석유 떼는 거의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거를 그 가정을 할 때 인류가 지금 20세기죠. 20세기. 그 기원 후에 20세기 이전의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죠. 예?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요 100년 이전에 1000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과 20세기 한 세기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를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20세기, 즉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하고 1900년부터 그 이전 900년부터 1900년까지 1000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아유, 이게 뭐 해답이 뻔한 거를 질문을 해갖고 그 어느 정도나 많을까요? 10배 정도 된답니다. 그 20세기 100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 그 이전에 1000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의 10배랍니다. 그러니까 1000년과 100년을 비교해서 100년이 10배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0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사용한 에너지의 양,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20세기에 만들어낸 생산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아까 1차 산업혁명, 혁명이 일어난 거 농업혁명이 10,0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농업혁명 이후에 10,000년 동안 사용한 양과 1900년, 10,000년이면 몇 세기예요? 100세기죠. 100세기. 100년이 1세기니까. 100세기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과 20세기 한 세기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그 이전에 100세기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 20세기에 사용한 에너지의 양의 3분의 2밖에 안 된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온 겁니다. 그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온 대가로 지금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좀 실감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릴 때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이 자연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또는 변형시킬 수 있는 인간의 편의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문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질 문명이죠.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달리 요즘에는 이 기술권이라고 하는 그거로 표현합니다. 네? 기술의 권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지구를 변화시킨 총량, 이 총량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예? 또는 뭐 농장을 개간한다든지, 광산을 뭐 이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광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판다든지, 또는 생산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쓰고 난 다음에 나온 폐기물로 버려진 거라든지, 아니면 뭐 키워서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사람의 이 인지 능력과 노동력이 들어가서 뭔가를 이 변화시켜서 만들어낸 것, 다시 말하면 생산물이죠. 생산물의 총량이, 이건 뭐 또 누가 이거 했는지 하여튼 정확하다고 가정하에 30조 톤이랍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거가 30조 톤. 이 30조 톤 하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해봤더니 1제곱미터당 한 요 정도 되겠죠. 네? 1제곱미터당 50kg 정도를 인공물로 지구 표면 전체를 덮는 것과 똑같은 양이랍니다. 지구 전체를 1제곱미터당 50kg씩 싹 표면을 덮을 수 있는 양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서 지구에다가 낚아렸답니다. 견디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누렸던 거는 편리함이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우리를 잘 살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구 환경의 문제는, 환경 문제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소나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에너지의 문제,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생산과 소비와 폐기물이라고 하는 이 문제, 그게 이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앞에 수녀님들이 자꾸 눈에 띄고, 옆에 계신 신부님이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제 그 성찰들이 이루어지고 글이 쓰여지고 이렇게 시작된 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가 사실은 1960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센세이셔널한 책으로 등장했던 거가 이제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자예요, 여자. 미국 여자인데,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가장 그 반향을 많이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고,
좀 이제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책들 중에 유명한 책이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태계 위기와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그 철학적 저술을 썼는데 거기서 통렬하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 통렬하게 책임을 묻는 부분에 그 근거가 되는 우리의 성경 귀절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는 지배하여라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는 서양 문명의 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이 기술과 관련된 이 문명을 일으켜 나가는 거가 서양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데카르트, 그 다음에 뉴턴, 다윈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 부분에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과다한 신뢰 속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 능력을 오로지 자연을 지배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도구적인 이성으로서의 능력만을 신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성찰이 부족한 부분에서 생겨났던 지금의 서구 중심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죠. 근데 이 속에는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또 그 뒤에 성경 귀절에 보면은 1장 30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식의 전환 1.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인간의 지배 아래에 예속되는 단순한 대상물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 전체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흙과 물과 산, 이 모든 것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톨릭 영성 중에는 창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 영성을 얘기할 때 꼭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읽은 책 중에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써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과 창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자연이라고 하는 책, 하느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하느님을 닮아갈 수가 있듯이 자연을 잘 읽음으로써,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음으로써 또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왜? 창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두 번의 창조라고 하는 부분의 과학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따지고 할 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창조 그 신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그 창조물 속에 하느님의 뜻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연 속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연, 이 물질 세계 모든 곳에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또한 이 모든 존재자들을 초월해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창조된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죠.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의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크나큰 성사입니다. 이 성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현존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저희가 알아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이런 생태적인 영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으로 들어가서 마당 있는 집에 살면서 일과가 아침에 개를 끌고 뒷산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해 뜰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잠자고 있던 이 꿩이 푸드득하고 날아가고 매일매일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은 어제 봤던 풀잎의 색깔, 내일 봤던 그저께 봤던 풀잎의 색깔, 이것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에는 못 느꼈던 이 해가 떠오를 때의 어떤 기묘한 느낌, 이런 것들이 아주 가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런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창조된 조물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힘과 신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성경과 자연은 두 권의 하느님이 만드신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자연입니다. 단순히 경이롭고 아름답다고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오묘하고 정말로 기가 막히고 정말로 경이로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갈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뒤집어 엎고 위대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개념이 나의 가족이냐, 나의 친구냐,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참 보기에 좋으시도록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힘과 권능과 영광이 들어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창조물 모든 곳에 내재하고 있는 그 존재자들과, 그게 살아있는 것이든 바위든 물이든,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주위에 있는 것, 환경이 나의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얘기하면 벨트입니다. 벨트가 월드예요. 세계, 월드. 어라운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개념은 나의 주위에 있는 것, 이게 환경입니다. 어떤 면은 이 말 자체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주위에 있는 나머지
사물들이라고 하는 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내가 중심에 있고 곁에 있고 주위에 있는 거가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듯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 또 생명이 아닌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바라볼 것이냐. 이게 바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갖춰지고 이런 인식 속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주위와의 관계의 문제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는 거로 그쳐서는 안 되죠. 50분까지 꼭 끝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의 위대한 그 스승 간디. 간디한테 어떤 그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간디한테 청합니다. 당신은 참 위대하신 분이고 스승이신데 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 뭐요?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얘가 단 음식을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스승이신데 얘를 좀 어떻게 잘 설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간디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일주일 뒤에 다시 와라. 그래서 돌아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그 애를 붙잡고 한참 동안 뭐라고 얘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갔다가 얼마 뒤에 어머니가 간디를 찾아와서 당신은 역시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 애가 단 음식을 먹는 그 습관을 고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그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했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나도 단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거를 고치는데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다. 세상을 바꾸려면은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고맙습니다.